네, 어제 치러진 730 재보선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15곳 선거구에서 11대 4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730 재보선, 역대 재보선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용되어 오던 재보선 공식도 깨졌습니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1987년 이후 치러진 역대 국회의원 재보선, 지금까지 모두 30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여당은 7차례, 야당은 20번, 무승부가 3번입니다. 여야로 보면 7대 20이 됩니다. 집권당에게는 대부분 가혹했던 재보선이었습니다. 의석수로 봐도 단연 야당이 초강세였습니다. 1987년 이후 선거가 치러진 116곳 가운데 여당이 38, 야당이 많습니다. 78곳을 차지했습니다. 무소속을 포함한 수치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가 더욱 이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했던 가장 대표적이었던 경우는 바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먼저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열린우리당이라는 당명으로 재보선을 6번 치렀지만 정작 건진 의석은 0석이었습니다. 전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과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모두 4번의 재보선이 있었는데요. 특히 2009년 5곳에서 열린 4.29 재보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전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번 730 재보선, 여당의 무덤이라는 재보선의 공식을 깨고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홍익대 정문기 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당의 무덤이라는 재보선에서 야당의 무덤이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여당의 압승의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여당이 압승이죠. 그게 단순히 여야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그동안의 재보선을 보자면은 그 시기 때 전국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참여정부 때 전패했던 시기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저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계속돼가지고 참여정부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2007년의 대선, 2008년의 총선까지 이어졌던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에 역시도 여당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었다. 여당이기도 했지만은 세월호 참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인사 참사가 계속 이어졌고요. 막판에 또 유병헌 씨 변사체로 발견된 상황까지 해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지율도 높지 않았던 거. 그리고 종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이 앞서갔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번에 730 재보선은 집권 여당이라는 심판의 무디였어야 됐는데 사실은 이제 야당의 스스로 자멸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일부에서는 어떤 서로의 프레임 전쟁에서 여당이 이겼냐 어쨌냐 얘기하는데 프레임 서로 간의 상호 경쟁보다는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컨셉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파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특히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파문은 상식을 벗어난 공천을 했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독선 불통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야당의 단골 용어가 불통 독선이었는데 본인들의 공천 과정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표가 32.9%가 나왔습니다만은 야당을 지지하는 에너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거의 유일하게 확실하게 느꼈던 것 정도가 순천 곡성 정도인데 거기는 오히려 이정현 후보에 대한 참여 에너지가 나왔던 것이고요. 반대로 야당은 오히려 광산 을에서 22.3% 참여율을 보여주는 오히려 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했던 그런 양상까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당 압승, 야당 참패의 원인. 말씀하신 대로 자책골입니다. 자책골을 넣었는데 그 자책골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권은희라는 이런 사람인데 권은희 수사과장 공천은 누가 봐도 무리했었거든요. 제가 YTN에 여러 번 출연해가지고
권은희 수사과장 공천은 이건 정말 큰 그 모험이다. 네. 그리고 이거 빨리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유병헌이 죽어서까지 나타났는데 권은희 수사과장 공천 파문을 덮지 못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너무 야당이 쉽게 그 전략 공천, 권은희 수사과장뿐만 아니고 곳곳에 거물들을 쉽게 공천을 했고 또 우리가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쉽게 공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충주의 그 후보는 오랫동안 여당에 있던 후보를 갑자기 공천했고, 그 다음에 대덕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에 나가가지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을 다시 공천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서산 태안 같은 경우도 그 경선과정 문제 있는 사람 공천해가지고, 충청도 같은 경우도 너무 안이하게 해가지고 4대 0으로 이겼다가, 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4대 0으로 이겼다가 0대 3으로 지는 이런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을 또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안이한 전략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전국 구상 이제 2기 전국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힘이 되겠죠. 일단 권력 관계를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압력을 받지 않겠죠. 사실 이번에 730 재보선의 중요한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문책성 질타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기조를 좀 바꾸도록 요구하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 반대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권력 관계 차원에서만 보자면 그런 특별한 변화를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를 받았던 것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야권의 실패로 난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예컨대 이전에 나왔던 만약에 인사 문제를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간다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통합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관계 차원에서는 좋은 호기를 만들었었지만은 이게 정말 득이 될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좋은 상황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시한 관피와 척결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길 국민들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관피와 척결은 아직 지지부진한데 예. 경제 살리기 이게 먹혔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막판에 이제 그 41조의 그 부양책을 써가지고 네. 우리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 지금 자영업자들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저 총대를 맨 사람이 최경환 부총리죠. 그래서 예.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 여당 이번 선거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이런 그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야당에 대해서는 그 이런 공격이 먹혔고 반대로 야당은 민생이 중요한데 네. 민생을 전혀 도외시한 거죠. 오로지 세월호 심판하겠다 해가지고 정부를 그 프레임 넣었는데 결국 민생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식이 깨진 730 재보궐선거의 평가를 두 분한테 들어봤는데 그럼 다음 주제 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예산 폭탄에 가까운 기회를 꼭 한번 주십시오. 저 이정현은 순천 시민의 멋입니다. 저 이정현은 곡성 국민의 멋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인된 시민들, 국민들께서 저 이정현을 마음대로 부리십시오. 제가 감히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역 국회의원 저 이정현 저를 부려달라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의 최대 이제 이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여권 네. 압승의 또 뭐 하이라이트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4번 도전한 끝에 이제 당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당 지도부도 일체 뭐 오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 타고 이제 마지막 날만 뭐 걸어서 다녔다고 자전거 유세를 이제 했는데 선거 운동적으로도 나름대로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히 그 지방의 국민 시민들에게 상당히 밀착감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운동 자체로 보자면 친밀감을 주고요. 자전거 선거 운동했습니다만 꼭 자전거만 한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차를 타고 운동하고 어느 시간은 또 직접 걸어다니면서 하고 어느 시간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참여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줬던 것이 투표율로 나왔습니다만 51%로 나왔는데 순천 곡성이다. 그 에너지를 이끌었던 것은 이정현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이정현 후보 개인으로만 보자면 이번이 이전에 본인이 총선에 출마했던 2012년에 비해서 네. 특별하게 이렇게 호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2012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대통합, 호남을 포용하는 대통합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내걸지 않더라도 네. 뭔가 명분은 본인이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1년 5개월 동안 대통합은 이제 뒷전에 밀어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명분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개인적인 호소력에다가 또 역시 선거는 상대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는 상대 후보가 역시 또 당의 지지율만큼을 본인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 후보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특별하게 그 지역의 서가번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나 하기를 좀 판단하기 어려운 대개 이 지역의 경우에 이 지역에 많은 예산을 주겠다라고 했다면은 예. 나름대로 서가번 후보를 왜 지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호소력 있는 뭘 던져줘야 될 것인데 네. 그것이 없이 그냥 새정치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소극적으로 임했던 상대적인 게임에 서가번 후보의 약세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 지역 발전론과 이제 국정 심판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지역 발전론이 오히려 더 어떤 어필한 거 아닐까요? 두 개 저는 그게 같이 복합이 돼 있는데요. 예. 서가번 후보가 예컨대 지금 그 게임은 호남 지역에서 여야 대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던가 아니면 그동안의 정치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뭔가 새로 진입하면서 미래를 이끌어줄 만한 제목이던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중간한 후보였습니다. 왕의 남자라고 했지만은 이정현 후보도 직접적인 박근혜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는 이정현 당선인이죠. 예. 당선인인데 당시 후보 시절이에요. 예. 그리고 서가번 후보의 경우도 노면의 측근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핵심들은 다른 분들 아닙니까?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이기 때문에 그 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그게 호소력을 받기 어려웠고 또 그 지역에서 노무현 측근이라고 했을 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전략적으로 특별하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했습니다. 예. 앞서 그 이정현 당선인의 그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머슴으로 부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지역 일꾼론하고 같이 또 내걸었던 공약이 예산 폭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정현 당선인의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보선은 이제 바로 그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당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말 그대로 이게 예산 폭탄 이 슬로건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나온 게 뭡니까? 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41조를 투하하겠다. 이게 이제 그 순천 곡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한테 먹힌 이런 그 민생의 슬로건이었거든요. 이게 네. 먹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정현 그 전 홍보수석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그 이정현 그 의원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우 성실하고 매우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도 이게 참 그 진실되게 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다. 이 어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간 쓰고, 그 다음에 날 버리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그 정말 지역에 대한 한없는 의리, 삼전사기의 그 짝사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보성 그 최근에 그 영화 배우가 의리를 예. 많이 강조하는데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본인의 그 아주 그 진정성 있는 그 모습,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의지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승리를 이루고 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 후보가 이 재보선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이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야당은 상대 후보 공천 잘못한 거죠. 그렇군요. 26년 만에 호남 지방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뽑은 물론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네. 네. 뽑은 건데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당에 떠나서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순천 발전을 좀 바라는 뜻에서 참 지지를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 기대에 참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그 바람뿐입니다. 지금 20개월 남았는데 얼마나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뭔가 바뀌어야 우리가 바뀌어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뀔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이 국가가 잘 돼야 되니까. 네. 예.
자, 20개월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이제 뭔가 좀 변화의 어떤 뭐 한 표를 던지고 싶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년 8개월이니까 또 1년 8개월 동안 했던 평가를 또 받겠죠. 네. 그 적이 아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되겠고요. 참고로 광주 전남에서는 이번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현재 새누리당 계열, 민정당에서 또 시작된 새누리당 계열이 처음으로 당선된 거지만 전라북도에서는 92년에 민자당 후보로서의 두 사람이 당선이 됐고요. 당시 총리도 했던 황인성 씨가 당선되기도 했던 두 명이 됐고 96년에도 강현욱 당시 그 신한국당 후보로서 당선이 된 전라북도에서 이전에 3명 당선 사례가 있는데 전남, 강주에서는 이번에 이제 처음인데요. 어쨌든 간에 어느 요인이든 간에 본인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장점 아까 정국미 교수가 잘 소개해 주셨는데 한때 뭐 청와대 홍보수석 하면서 특정 농객이 무슨 내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인간성으로서 아주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소속 정당 또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관련해서 맞물려서 이래가지고 본인도 한계를 보였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또 이게 어느 요인이든 하여튼 간에 그동안에 나왔던 전라남도 또 광주에서 지역구들을 넘어서는 당선자를 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 지역 그리고 또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이른바 영남 지역에 어떤 상대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주목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인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 들어가서 최고위원 할 가능성이 현재는 그렇죠. 저는 뭐 최고위원을 뭐 자기 역할을 한다든지 하든 안 하든 이 호남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전남 광주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지역구의원이다. 그런 상징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친박들이 지금 몰락하는 와중에 다시 불실 살려서 청와대와의 어떤 그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역주의의 이 공고한 면을 넘어섰다는데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기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군요. 아니요, 그 개인기가 결국은 지역주의를 돌파하는 그런 큰 힘이 됐는데 사실은 그 대구 경북에서 먼저 깨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순천 곡성의 주민들이 먼저 깼단 말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제의 주인공이 된 반면에 마지막까지 논란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주제어 보실까요? 새정치 권은희 얻고 다 잃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당선은 됐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좀 아픔이 있었죠. 권은희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광산, 을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구를 공천하든 간에 당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권은희 후보가 아니어도 당선이 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제 권은희 후보를 내세웠을 때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든가 당선 이후에 무슨 특별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든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쳤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2.3%라는 득표율 정말 최저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 지역의 다른 후보하고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독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한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역에 독자적인 당선 가능성 있는 전남 지역 다른 지역들에 보면 득표율 참여율이 높거든요. 낮은 데다가요. 기존에 단독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에 대한 매력이 크면은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람들 보면 과거에 정동영, 박주선, 김효석 이런 사람들 보면 본인의 단독 당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매력이 있을 때는 투표자가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번에 상징적으로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전혀 끌어내지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위상을 대표적으로 좀 말해주는 것이 광산을에서의 권은희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두 분이 뭐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했는데 어찌됐든 아니 근데 저는 뭐 계속 질문을 김 원장한테 먼저 하시니까 제가 그 발언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평성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정말 그 두 번째 주제와 잘 정하셨는데 권은희 수사과장 공천 때문에 야당이 망한 겁니다. 뭐 저는 사실 그 정치 평론을 하면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여야에 대한 좋은 그 역할로 생각하고 있는데 야당이 잘 돼야 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정부 여당이 긴장을 하고 이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야당이 이번에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진 거는 제가 여권 패널로 분류되지만 여권 패널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원인 제공자가 이제 권은희 그 수사과장 공천인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당선이 됐는데 22%의 투표율 속에서 60% 득표를 당선했거든요.
22%라고 하면은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갔고 나머지 4사람은 사실상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비토한 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60%라면은 대표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은수가 어쨌든 네. 뭐 국회의원 됐으니까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뭐 잘해주겠죠. 다 됐는데요. 뭐 당선인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또 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기대를 해보게. 새정치연합이 오늘 뭐 두 공동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새 판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간단하게 좀 먼저 얘기하십시오. 예. 먼저 하시죠. 뭐 당연히 뭐 사퇴했어야 되고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뭐 환골탈태, 뼈를 깎는 정치 쇄신으로 그 새누리를 앞서는 뭔가를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지도부가 바뀌는 정도 수준의 이상 훨씬 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2011년 하반기 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해체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던 상황도 더 심각하다. 그래서 무슨 뭐 지도부가 이전에 했던 지도부가 다시 복귀하는 무슨 뭐 회전문 권력이 된다거나 네.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지금 비대위 구성하게 돼 있는데 비대위가 새로운 전당대회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의미에서의 비대위가 아니라 그냥 지도부를 새로 뽑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구상하는 비대위가 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홍익대학교 정군기 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